안녕하세요. 독학사 1단계 국어 마지막 10강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는 강경희입니다. 여러분들 그 9강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요. 오늘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강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미리 좀 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문학과 그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에서 그 문학사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갈래나 또는 작가, 작품, 또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 이제 그 내용이 주된 그 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예절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표준어, 맞춤법, 발음법 뭐 이런 것도 한글에 대한 그 우리 한글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 한글에 대한 또 그 상식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출제 대상이 됩니다. 예, 뭐 그 이외에 이제 그 몇 가지의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강의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그 기출문제 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환기하시고 점검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뭐가 나왔을까요? 삼국유사의 가락국 기조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고대 가요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잘 암기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자, 뭘까요, 여러분? 4번 구지가 이것이 그 우리나라 그 최초에 기록된 문학 작품으로 기억이 되면서 이게 그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된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황조가 같은 것은 고대 가요로서 여러분들이 그 서사시에서 서정시로 넘어가는데 공무도화가와 함께 기억을 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었죠. 정읍사는 그 백제의 노래로서 그 시조의 연원이 됐고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런 노래라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처용과 향가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 자, 답은 4번이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시가 문학에서 조선 전기에 유행한 문학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악장 문학. 그래서 그 조선 시기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그 나타내는 용비어창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대표적인 작품이었었고요. 시조와 가사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었었습니다. 산문문학으로 소설 같은 거 있었고요. 판소리. 판소리는 그 서민들의 그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무도화가의 내용이다. 다음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이별하게 된 장소로 생각되는 곳은? 이라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군요. 공무도화의 뜻이 님이시여 강을 건너지 마시오 이런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그 하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강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4번 문제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의 성공, 범의 실패에 대한 그런 해석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자, 그때 곰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곰의 상징성을 묻고 있군요. 역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금기하고 그런 그 통과 제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성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새로운 인물로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답은 자,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인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인내. 자, 답이 잘 나타났고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황조가에서 여마지독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19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작가의 마음은 이죠. 여마지독의 독자가 한자로 고독, 외로움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쉽게 역시 답이 1번으로 보입니다. 자, 1번 됐죠? 6번 문제 정읍사에 관한 것을 묻고 있군요. 자, 1번 그 가사는 악학개범에 그 뒤에 이야기 설화는 고려사
동국, 여지, 승남 등에 전한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고려시대의 궁중악으로 사용되지만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궁중악에서 폐기가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네. 이 노래는 그 시조의 연원으로서 계속 불려지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지 노래로 그 남편을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었고요. 후렴을 뺀 그런 그 기본 시행만 본다면 3장 6부의 형식으로 시조의 형식적인 근원이 되고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예, 자, 6번까지 다 잘 해결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향가, 처용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작자 처용이 보여주는 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 처용은 그 아내를 범한 그 역신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런 관용적인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역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처용, 그러면 관용, 예,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순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국순 하면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으로서 임춘의 그런 작품이었었나요? 그래서 1번 국수는 술을 의인화한 것 맞습니다. 두 번째 가전체 작품의 효시가 되는 작품 맞죠? 세 번째 임춘의 작품 맞군요. 네 번째 가전체 양식의 작품으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된 게 아니라 가전체는 고려 시대 때의 이야기 문학의 갈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인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구분의 기준으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8번 문제였었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장르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 중기 무신 귀족들이 노는 자리에서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형성된 노래다. 명칭의 유래는 각장, 매장, 그 세 번째 행에 나오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에서 그 유래가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에는 한림별곡이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고려 문인들의 귀족 문학의 대표적인 경기체가에 대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경기체가라고 하는 갈래의 명칭은 경기 어떠하니 있고 여기서 왔다는 것도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다음의 시조 중에서 전원 생활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1번은 이화의 월백하고 이조년의 그 시조로 봄밤의 애상적인 그런 그 정서가 제시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었죠. 두 번째, 동짓달 기나긴 밤, 황진이의 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지었던 그런 작품이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대촛불 붉은 고래 황희의 작품으로서 이게 바로 그 풍요로운 가을을 배경으로 해서 흥취 이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나와 있었던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하는 이 시는 성산문의 작품으로서 그 단종에 대한 지조 절개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던 작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삼위인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삼위인국은 조선 전기 대표적인 그 양반 가사로서의 작품이었었죠. 노래의 내용은 님을 이별한 그 여인이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었는데 그 내용 뒤에 작가의 의도는 그 정철 작가가 그 선조 임금을 몹시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지사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을 표현한다.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의도적인 면에서. 두 번째, 남편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세 번째, 조선 전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양반 가사. 그래서 삼인곡은 양반 가사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정사 감정을 극화한 연극적인 가요이다. 이거는 조선 전기라고 한다면 유교적인 이념이 굉장히
그 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정사의 감정 이런 것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 때의 쌍화점 같은 노래가 오히려 사리부재라고 해서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배척되었던 그런 시대죠. 4번은 오히려 고려시대 고려가요 쌍화점과 연관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무가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무가는 신의 말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성이 있다. 이거 외우고 계신 분들은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예언성은 무가의 성격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성격 보면서 다시 한번 무가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신에게 무엇인가 빌기 위해 읊어지기 때문에 주술성. 주술성이라고 하는 건 주문을 외워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를 주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빌어서 무엇을 지금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술성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청자, 무가는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신에게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청자가 신이 될 수 있겠죠. 청자가 신이기 때문에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신성성. 그리고 네 번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오신. 이때 오자는 오락할 때 쓰는 오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한다는 그러한 거리에서도 불려지기 때문에 문학성이나 오락성이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주술성, 신성성, 문학성, 오락성까지 됐죠? 자, 13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18세기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로 실학사상의 바탕을 둔 작품은 무엇인가? 조선 후기일 것이고요. 조선 후기에 풍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학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그 박지원의 작품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공방전은 고려시대 가전체로서 돈을 의인화한 그런 작품이고요. 양반전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양반, 그 문건을 사고 그 문건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그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었죠. 운영전, 보기 드물게 비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애정 소설이었었고요. 궁녀, 운영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박씨전, 영웅 궁담 소설입니까? 그 박씨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청나라 군사들, 용골대를 그 혼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영웅 군담 소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2번으로 하면서 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에 효용설과 관련되는 말은 누구의 견해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익한 것과 즐거운 것을 함께 섞는 자는 독자에게 교훈과 동시에 즐거움을 줌으로써 승리한다. 이 독자에게 이런 그 효용성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두 번째에 있는 호라티우스이고요. 1번과 4번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여러분들 그 모방설과 그 문학의 감상 관점에 모방설이 있었죠. 그 모방설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런 그 인물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독자와 연관되는 그런 문학 그 접근 관점의 방법은 효용론이었었고요. 작가와 연관 지어지는 것은 표현론이었었고요. 또 현실과 연관되는 그런 그 관점은 모방론이었었죠, 여러분. 예, 모방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들 중 틀린 것은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이네요. 김소월은 불교의 형이상학적 내용을 여성적 호흡과 리듬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심오한 사상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맞습니까? 틀리죠. 김소월은 전통, 민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불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1920년대 대표적인 시인인 한용운 시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시문학파는 진정 새로운 한국 시의 길을 마련해서
정신과 방법에서 20년대 시와 30년대 시의 경계선을 뚜렷이 그어 놓았다. 시문학파는 예술로서의 시의 세계를 순수 서정의 세계를 담아내기도 했었고요. 또 그 대표적인 시인들은 시어를 굉장히 잘 조탁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형식적인 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선택지 맞다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청록파 시인들은 어두운 하늘 아래 빼앗긴 고향과 자연을 찾아 노래했으며 그 속에서 이른 인간 생명의 원천과 역사 전통을 발견하려 했다. 청록파 시인들이 나왔던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일제 말기였었죠. 그만큼 그 시대는 극심하게 우리 민족이 혹독한 그런 시련에 놓여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하늘, 암흑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암흑기 시대에 그래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찾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청록파 시인들의 설명이었었고요. 네 번째, 윤동주는 식민지의 인텔리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인간 자체의 생명적인 아픔을 순수하고 섬세한 그런 표현으로 노래했다. 역시 일제 말기 저항 시인이었었는데 그 저항 시인의 이육사 시인과는 좀 구별되는 점으로서 이육사 시인은 아주 투철한 그런 의지의 자세를 가지고 저항을 했다라고 한다면 윤동주 시인은 그런 순결한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시를 썼었죠. 그래서 그런 그 반성과 사색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아픔 이런 것들을 순결한 양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맞다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930년대 모더니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참다운 시, 순수한 서정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문학파와 연관되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문학작품을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카프파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인간적인 문제와 생명적인 구경의 탐구에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파, 기억나시죠? 생명파에 대한 설명. 4번, 기계 문명과 도시 생활의 영향에서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의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신소설의 테마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소설을 설명할 때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이었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1번 독립사상 고취 괜찮을 것 같죠? 두 번째 신문명의 도입과 강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풍속개량 여기까지도 괜찮죠? 네 번째 청나라에 대한 찬양과 일본에 대한 비판 오히려 바뀌었죠? 이런 그 신문명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신소설에서는 오히려 그 친일적인 그런 색채가 드러나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중 한국 근대소설의 효시가 된 작품은 무엇인가? 근대소설이죠, 여러분. 신소설이 아니고 근대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걸 찾아가야지 될까요? 3번에 있는 이광수, 무정 이거 찾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인직의 은세계라든가 4번에 나와 있는 이해조의 자유종 이런 것 등은 신소설이었었고요. 두 번째 김동인 1920년대의 소설 작가였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는 누구인가? 창조에서 활동한 우리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단편 작가. 문학작품의 예술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작가. 광화사, 붉은산, 배따라기 등을 발표한 작가입니다. 자, 누굴까요? 예, 감자라는 작품으로 우리 그 작품을 한번 감상을 했었죠. 답은 2번 김동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번에 나와 있는 유진호 작가는 1930년대 지식인 소설, 그래서
김강사와 T교수라고 하는 작품 함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학송, 최서해라고 하는 작가로서 역시 그 카프의 신경향파 작가였었죠. 사륙과 방화라고 하는 그런 투쟁적인 방법으로 그 소설의 끝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효석 1930년대 메밀꽃 필 무렵 그래서 그 원초적인 인간의 애육을 아주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내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었었죠. 그래서 예, 이효석 작가까지 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극단체는 무엇인가? 31년입니다. 창단된 본격적인 신극단체로 창립 단원은 이러이러한 분이었었고요. 이런 신극 수립을 위해서 관중들을 교도하고 배우를 양성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도 확대해서 했군요. 서구 근대극을 그대로 계승한 리얼리즘 극을 주로 상연을 했습니다. 리얼리즘, 사실주의 극을 상연을 했고요. 이런 번역극도 물론 했지만 그 유치진의 창작극 같은 것도 예, 그 공연을 했었죠. 그러다가 38년에 이렇게 개편이 되는 예, 이런 연극 단체가 있었죠. 어떤 연극 단체였었나요, 여러분? 극예술연구회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 그 연극과 연관지어서 희곡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출제가 된다면 그래도 본격적인 그런 연극 활동을 했던 극예술연구회와 연관지어서 문제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20년대에 아직 그 본격적인 게 아니라 그 이제 막 싹이 틀 때 나왔던 그런 예, 연극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으로 갑니다. 다음의 내용들과 관련된 언어 습득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 습득이라고 한다면 그 이론과 연관지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합리주의의 언어 습득 이론이 있었고요. 행동주의의 언어 습득 이론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행동주의 언어 습득 이론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합리주의 언어 습득 이론에서는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요소가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누구든지 언어 습득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면 유전적으로 전승된 인간 고유의 언어 학습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1번으로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2번. 훈민정음 제작의 목적과 관련된 다음 진술 가운데 적절치 않은 것은? 기본적인 목적은 민중들의 그 문자 생활 참여이기도 했지만 뿐만이 아니라 뭐 한자음을 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한자를 함께 병행하려는 또 그리고 한글 창제를 통해서 또 문서들을 쓰고 그런 어떤 작품들 창작 속에서 조선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도에서 한글 창제가 있었죠. 자, 1번을 보면 훈민정음 서문의 끝부분에 요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육사인인 이습 편어 일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 훈민정음 제작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 되겠죠. 자, 두 번째,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그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역사를 기록하며 학술을 논하려 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문서에 한문과 한글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훈민정음 해례 합자의 부분에 보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합자에서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국한문 혼용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기록이 실린 부분이 합자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예 관련 있습니다. 한문과 함께. 네 번째, 세종은 온 국민이 문자 생활을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이요. 6개의 상대
경어법의 등분 가운데 따로 비격식체로 분류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자, 6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면서 격식체에 4가지가 있었고 비격식체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격식체에는 일단 해체와 해요체가 있었죠. 해체와 해요체가 있는 건 답은 2번이죠. 그러면 격식체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자, 그 4개보다 2개를 외우는 게 더 쉽겠죠? 비격식체, 해체와 해요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추풍 유고음하니 새로 소지음, 지음의 밑줄이 있군요. 이때 지음은 고사와 연관된 그런 구절로서 소리를 알아듣던 친구가 죽자 그 현을 끊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그 고사에서 인용된 것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법, 이런 뜻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또 이때 음자가 보여서 1번 음악 이런 데로 가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거 잘 주의해 주시고요. 자, 25번 들어갑니다. 제망매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제망매가 이 죽은 누이의 그 애도와 함께 그 죽음으로 인한 사별을 종교의 힘을 얻어서 그 극복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1번 죽음의 본질을 시간성에서 공간성으로 치환시킨다. 인간 존재의 시간적인 유한성에 대한 한탄이다. 서방정토 왕생관의 표현이다. 자연 발생적 인간 감정의 노출과 종교적인 승화이다. 굉장히 좀 1번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본질을 시간성에서 공간성으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죽음, 우리가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서 유한성, 한계를 갖겠죠. 살다가 어떤 시점이 지나면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인 유한성을 불교의 극락세계인 그 공간을 끌어들이면서 다시 그 시간의 문제에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극락세계라고 하는 불교적 세계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공간성으로 치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2번째, 인간 존재의 시간적인 유한성에 대한 한탄. 이 2번째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존재의 허무 이런 것을 한탄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대줘야지 될 것 같고요. 자, 3번 서방정토, 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4번째 죽음에 의한 그런 슬픔 노출을 시켰고요. 물론 그 노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답은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네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민문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민문학과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그 귀족 양반문학 쪽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사설시조, 조선 후기 평민들이 많이 지었던 긴 장형의 시조였었고요. 경기체가 바로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귀족문학입니다.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소설을 소설로 판소리 설화를 그 가사를 소설로 정착시킨 이것도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째 고려 소교, 이것도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평민문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사설 시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일용 잡사 희극미 산문정신 양반의식 비장미 서민의식 귀족 자유정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하나씩 다 어긋나는데
1번 선택지가 일용 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삶의 의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희극미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양반들에 대한 풍자 의식이 사설 시조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 답이고요. 2번에서는 양반 의식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비장미. 1번에 희극미와 어긋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3번에서는 비장미 때문에 버리셔야지 되고요. 4번에서 귀족 요거 버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다음 중 임진왜란의 참상을 고발한 전쟁 문학은 어느 것이냐. 자, 1번 박시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박씨의 영웅 활약상에 나왔었던 그런 소설이었었고요. 두 번째 최척전 맞죠 여러분? 예, 최척과 그 아내 오경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인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또 남편은 또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다시 그 두 부부가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조선에 와서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가족들이 모두 만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최척전이었었고요. 3번 운영전. 예. 고전소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네 번째 예덕선생전 박지원의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평민이지만 아주 하찮은 그런 일을 하지만 긍정적인 인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프로문학운동이 문학의 격하와 혼란을 야기하고 끝내 실패하고 말았을 때 이에 대한 거센 충격과 반발로서 생겨난 유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20년대에 우리가 그 독립 그 운동 만세 운동이 실패를 하고 나서 그 감상성의 그 낭만성의 그런 그 감정이 분출이 되는 그런 시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카프파라고 하는 프로 문학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 문학은 어떤 그 목적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적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는 건 순수 예술로서의 그런 본령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반발을 해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순수 예술 쪽에 그 기치를 내건 파가 있었으니 바로 시문학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수 예술, 그래서 시어의 조탁, 순수 서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록파 40년대 일제 말기에 있었고요. 생명파 30년대 생명의 구경을 추구했었던 그런 유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29번까지 설명됐습니까? 자, 30번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누의 작가는 누구인가? 자, 1번 이인직 보이고 있죠, 여러분? 혈의 누. 네. 이광수. 이광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무정, 최초의 근대 소설이었었고요. 이상, 30년대, 날개, 심리 소설이었었나요? 네 번째, 이상화, 20년대, 민족의 현실을 아파하는 시를 썼던 2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었죠.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30년대 활동한 작가와 작품으로 짝지어진 항이 아닌 것은 이광수의 흙 맞습니다. 김유정 동백꽃 맞습니다. 이상 날개 맞죠? 4번 답입니다. 나도양 물레방아. 그래서 작가와 작품은 맞지만 나도양은 20년대의 작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다음 중 무능력한 남편 춘우와 남편을 위해 매음하는 아내의 불구적인 관계를 통해서 30년대의 식민지 농촌의 문제를 반어적으로 그린 김유정의 작품은 무엇인가? 소낙비가 돼야지 되겠죠? 이 작품, 우리 구체적인 작품으로 한번 봤던 작품이었었고요. 감자, 20년대의 작품이었었죠. 김동인의. 4번 빈처,
20년대 현진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는 누구인가?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자세히 관찰하나 사실 작가가 애정을 주는 긍정적인 인물, 치숙에서와 같이 식민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하기만 한 지식인, 인텔리 계층이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을 겉에 드러내어 찬양하고 작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인물은 뒤에 숨겨놓은 채 그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능청스러움, 의문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풍자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네요. 풍자라고 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1930년대 그 풍자 작가의 대표적인 채만식 작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겉으로 드러난 인물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인물의 대립적인 관계로 나타났었던 그 작품에는 치숙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에 동화되어가는 나라는 소년의 그런 시각에서 오히려 삼촌 치숙 숙부를 비난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오히려 역전적으로 오히려 나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었죠.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0년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이다. 맞죠? 2번 일제시대 어느 비오는 겨울날의 서울이 배경이다. 맞습니다. 3번 사회주의 사상과 계급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 계급 이거 나오면 카프와 연결되죠. 카프는 아니고요. 그냥 20년대 그 당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답은 3번. 이 작품의 구조는 전체가 반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반어가 나타나고요. 앞부분에서 그 행운은 뒷부분에서 불행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꺾임도 나타난다. 반전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5번의 문제를 보면 언어와 사고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다음의 진술 가운데 입장이 다른 하나는 자, 1번을 보시면요.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 언어에 그런 어떤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 그래서 언어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리 없는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언어로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번째, 음악가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작곡을 하여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가 없어도 어떤 것들이 전달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번은 언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관련이 된 설명이라고 한다면 4번은 그것과 어긋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6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세종의 기본 의도. 의도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본 의도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 백성들의 문자 생활 참여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가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인사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집에서 전화 받을 때 삼성동입니다. 여보세요. 삼성동입니다. 이런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하는 인사 어서 오십시오. 괜찮을 것 같죠? 세 번째 윗사람과 만나고 헤어질 때 수고하십시오. 자, 어른에게 수고하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된 것이고요. 네 번째 자신을 소개할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희입니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는 표현 잘못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38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표준어로 볼 수 없는 것은 가냘프다. 갸냘 아니고요. 1번 맞습니다. 냉랭 아니고요. 또는 랭랭도 아니고요. 2번 냉랭 맞습니다. 3번 간질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난장이가 잘못된 표현이죠. 자, 장이와 쟁이를 구분해서 장이는 어떤 기술자, 기술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미장이라든가 유기장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할 때에는 장이를 쓰지만 어떤 습관이나 어떤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때는 쟁이를 사용합니다. 욕심쟁이, 난쟁이 이렇게 가져야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9번 다음 작품 중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배척을 받았던 노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답은 2번으로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쌍화점. 그래서 회외아비도 있었고요. 또 우물에 용도 있었고요. 스님도 있었고요. 술집 아비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그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 그 문란한 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쌍화점의 그런 내용 생각나실 것입니다. 1번에 나와 있었던 것은 조선 전기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양반 가사. 세 번째 나와 있었던 작품 황조가는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계비인 치의를 잃었던 그 외로움을 이야기한 그런 작품이었었죠. 동명왕편, 장편 서사시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었었습니다. 자, 40번. 다음 형태 중 국어의 상대 경어법상 특정 등급의 쓰임에 제약이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 경어법이라고 하는 건 말 듣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종결 어미에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방법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평서형의 종결 어미도 있고 의문형의 종결 어미도 있고 청유형의 종결 어미도 있고 명령형의 종결 어미도 있는데 이때 청유형의 종결 어미는 청유형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종결 어미거든요. 그래서 뭐뭐 합시다, 뭐뭐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높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청유형에는 말을 하는 사람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형태여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 경어법에서 그 쓰임의 제약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 청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었고요. 자,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최초의 한글 소설과 작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초의 한글 소설이니까 여러분들 허균, 홍길동전 이거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한문 소설은 김시습, 금오신화. 기억되시죠? 자, 이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판소리 12마당에서 누구에 의해서 6마당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예. 답은 신재효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가 붙어 있는 건 3개입니다.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타령이 붙어 있는 게 3개죠. 박타령, 토끼타령, 가루지기 타령.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관식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괄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표준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표준어의 정의는 3가지 조건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나는 계층적인 조건이고요. 하나는 지역적인 그런 조건이고요. 하나는 시대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기억, 두루스는 현대 시대 들어가고요. 서울말 지역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째, 객체 경어법 중 어떤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 대한 존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어를 2가지 이상 쓰시오. 객체 경어법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을들이 붙는 말이라든가 깨가 붙는 말을 고려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경어법이죠. 이때 실현하는 방식은 동사를 사용한다. 특정 동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동사에는 주다 대신에 들이다. 물론 이 들이다와 연결지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다라는 말 대신에 누구누구를 뵙다, 묻다라는 말 대신에 여쭈다, 여쭙다, 누구누구를 데리러 가다.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모시다. 그래서 이런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관식 5번으로 갑니다. 현대적 감성으로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멋과 정감의 세계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한국 언어들의 이전에 없었던 매력을 창조했던 작가와 작품을 한 개 이상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양적인 멋,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정지용 시인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시 세계를 보면 물론 향토적인 그런 시 세계도 있고요. 동양적인 그런 멋의 세계를 창조한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정지용. 향수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이 장수산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런 동양적인 세계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시였었고요.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는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었던 이런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주관식 5번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주관식 6번으로 갑니다. 고려시대 사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두 가지의 문학의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체가 생각나실 거고요. 또한 시조 생각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려시대 사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 경기체가 시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신소설의 주제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친일적인 경향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문명 개화, 그래서 신문명 도입, 또는 자유연애, 구습, 타파, 풍속 개조죠. 이런 등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 평등, 자유, 연애, 신교육,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주관식 8번 문제입니다. 박목월, 조지윤, 박두진, 이 청록파 3인의 공통점을 쓰시오. 이런 문제죠.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청록파라고 하는 그 유파의 이름으로 봤을 때 자연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미의 발견도 보이고요. 자, 이분들은 우리 그 국어를 잘 순화해서 그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미의 순화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분들이 그 활약했던 시대가 일제 말기 굉장히 어두웠던 그 암흑기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명 원천으로서의 이상향, 이런 생명 원천으로서의 이상향, 이데아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했었던 그런 특징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용비어천가의 목적에 대해서 쓰시오.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그 장르는 악장문학이에요. 조선
그 전기에 그 등장한 그 문학 갈래였었죠. 근데 그 악장 문학의 대표적인 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그 문학 작품이 용비 어천가인데 그 용비 어천가의 목적은 조선 건국을 해놓고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 합리성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비 어천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조선을 건국한 태종 또 이제 그 태조 이전에 그 여러 명의 선조들 그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쭉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용비 어천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자, 10번째 문제는 표준어의 그 기능으로서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 이 세 가지의 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음 중 준거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거의 의미가 어떤 그 규칙, 법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준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준어의 기능으로서 법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칙, 법규, 질서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질서 의식을 키워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준거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월의 기능이라는 건 뭡니까? 우월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식자층,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통 표준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으로서 우월의 기능을 봐주시면 되고요. 통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10번 문제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실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도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데 지금까지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